2022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전망이 나올 때가 됐죠. 중국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그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OECD는 올해 3.3%, 내년에 4.6%, 2024년에는 4.1%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렸고요. 내년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지만 내년 성장률 예상을 낮춘 게 저는 더 눈에 띄고요. 또 2024년은 내년보다 더 낮은 4.1%를 본 게 인상적입니다. 일단 단기 내지는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나 제로 코로나고요. 길게 볼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나 국가 통제 강화나 미중 갈등 같은 구조적,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건 9월 이후에 국제기구나 IB들이 내놓은 중국 성장률 전망 조정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총 7곳인데 모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이 좋든 나쁘든 나중에는 좋아질 거란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그런데 올해가 이미 침체인데 내년에 더 나빠질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그건 숫자보다 실제가 더 심각할 거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무라는 21일 기준 중국 GDP의 19.9%를 차지하는 지역이 코로나19 봉쇄나 각종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가 일주일 전 15.6%에서 4%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상하이 봉쇄 당시 추산했던 숫자가 20%인데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최소 48개 도시가 봉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런 통제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사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인구 1000만 명인 우한과 우한을 둘러싼 후베이성까지 거의 6천만, 7천만 명이 봉쇄됐죠. 그 난리였을 때 하루 감염자 최고 기록이 15,000명이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독성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지금 확산과 비교하면 좀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이전 최고 기록은 상하이 봉쇄 시절인 4월 13일에 29,000명이었습니다. 이제 기록이 깨지고 있죠. 상하이 당시에는 29,000명 중에서 상하이에서만 27,00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역을 완화하는 척 해본 겁니다. 하도 사람들 불만이 커지니까 일단 풀어주는 척을 했다가 감염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 다시 닫아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죠. 경제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린다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로 코로나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을 겁니다. 다른 하나 시나리오는 방역을 조금 완화하면 감염자도 그거에 비례해서 조금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화들짝 놀라서 다시 닫는 거죠. 이런 두 가지가 아니어도 지도부가 생각했던 로드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중국 당국이 최근 보여주는 행태는 굉장한 꼼수이거나 또는 너무나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들은 베이징에 있는 제 동료 기자가 찍어준 현장입니다. 장소는 베이징의 이태원으로 불리는 산리툰입니다. 사진 찍은 날은 지난 월요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닫았고요. 평소에 수만 명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지금은 음식 배달원밖에 안 보입니다. 보이시죠? 노란 옷 입은 분들. 산리투는 차오양구에 있고요. 차오양구는 인구 350만 명, 넓이는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되는 베이징 최대 행정구입니다. 각국 대사관과 한인타운도 있고요. 이런 차오양구가 그제부터 비필수 인원의 출입을 공식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필수와 비필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요. 일단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스마트폰에 누구나 갖고 있는 쨍캉바오 또는 헬스킷의 팝업이 뜹니다. 여기에 팝업이 오면 아무 조작도 안 되고요. 자기가 사는 주거지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중국에선 PCR, 핵산 검사 결과를 언제 받았는지 음성인지를 헬스킷으로 확인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건물에 취입할 수 있습니다. 헬스킷 하나로 모든 국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아주 유혹적인 수단이죠. 그러더니 베이징은 오늘 24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48시간, 2일 이내 핵산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72시간이 원칙이었고 안 보는 데도 많았는데 명백하게 통제를 강화한 겁니다. 상하이시는 어제 감염자가 60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오늘부터 도시에 진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5일 동안 식당이나 술집, 쇼핑센터, 마트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갈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서부 스촨성의 중심 도시인 청두는 어제부터 5일 동안 2천만 명 주민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전수검사는 이번 국무원 방침에서 명확하게 금기한 사항인데요. 아예 대놓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인들의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다. 이런 글들입니다. 한글은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격리 상태고 마스크를 안 쓴 관람객들은 AI가 만들어낸 거다. 이런 풍자를 남기도 했습니다. 또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질문에 새로운 변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답변으로 구성된 글도 있었습니다. 재밌으라고 쓰신 거겠죠. 또 다른 글은 카타르도 지금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에다가 사진까지 올렸는데 그 아래에 그 사진은 2020년 거다. 지금은 아무 제한 없다. 이런 반박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좀 수위가 강한 글은 중국인을 방역을 내세워서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아라. 중국은 방역 말고 또 무슨 소모적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 주식도 반짝하다 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월요일에 그린 거고요. 11월 순매수는 18일까지입니다. 18일까지 순매수가 416억 위안 7조 8,7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연간 순매수가 337억 위안, 월 평균 30억 위안대였던 거에 비하면 11월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수세가 강했죠. 11월 10일과 11일 제로 코로나 완화 방침이 나온 직후 매수세가 급증했습니다. 한 주 동안 300억 위안 넘게 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선 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매도 우위로 돌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유입된 외국인 자금 중에 상당수가 단기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헤지 펀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부 펀드와 같은 장기 자금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맞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부 IB들은 내년에 중국 주식이 좋을 거라는 얘기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다가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증권사들이 10% 이상 상승세를 전망했습니다. 저는 실제 위드 코로나가 일상에 적용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너무 올라서 달러 유출을 막겠다는 게 동결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중국 특색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했는데 1년 만기는 연 3.65%, 5년 만기는 연 4.3%로 지난 8월 내린 이후 9, 10, 11월 3달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연 3.75에서 4%니까 이미 미국이 높죠. 그런데도 외국인의 중국 채권 매도세는 조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에 외국인의 중국 채권 순매도가 340억 위안이었는데요. 이건 9월에 616억 위안의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연속 순매도가 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긴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시중에서 유동성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오락가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당대회 직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8,200억 위안을 풀었습니다. 11월 첫 주에는 7,300억 위안을 걷어들였고요. 둘째 주에도 800억 위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더니 셋째 주에는 2,000억 위안을 풀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다시 700억 위안을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만 헷갈리죠. 마지막으로 빅테크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금융당국이 엔트그룹에 10억 달러, 약 72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2년여 동안 끌어온 단속을 끝낼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 원이고요. 벌금 부과 주체는 중앙은행이자 감독권도 갖고 있는 인민은행이고요. 벌금의 이유는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이라고 합니다. 내년 2분기 중에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72억 위안은 엔트그룹 실적을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엔트그룹이 2020년 상장을 추진하면서 공개했던 2019년 매출 1,206억 위안의 6% 수준이고요. 벌금 액수로는 작년 알리바바 그룹에 부과했던 182억 위안, 또 지난 8월 DD 추싱에 부과한 80억 위안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벌금은 알리바바 2019년 매출의 4% 정도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벌금을 끝으로 족쇄가 풀린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엔트그룹은 상장 중단 이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 개편을 당국의 지도 아래 진행해 왔습니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건 형식적으로는 전국에서 영업하는 은행급 규제를 받는다는 건데요. 실상은 엔트그룹이 그동안 저장성이나 충칭이나 상하이 등지에서 개별적으로 소액대출 같은 지방 면허를 받아서 규제를 피하던 걸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규제가 더해진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다음 단계, 그러니까 상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상장을 해야 들어온 돈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건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엔트그룹에 투자했던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차명으로 넣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엔트그룹과 연루됐다는 수많은 실력자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제로 코로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집은 그저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수준이지만 제 주위에 수많은 교인과 주재원들이 봉쇄 상태에 놓여 계십니다. 이쯤 되니 외국인이 중국에 왜 있어야 하는지, 중국 투자는 과연 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을 갖고 올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